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3방식 6방법에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렴풋이? 네. 그래서 31페이지에 45번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에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시장에서 만난다.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든다? 비용이 든다. 뭐 이상을 받으려 든다? 적어도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곧 가격이다. 무슨 방식? 비용 방식. 걔를 유식한 표현으로 원가. 원가 방식이라고도 하더라.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산다? 수익을 목적으로 산다. 그래서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익까지만을 가격으로 지불하려 든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상 부동산에서 이미 발생될 미래 수익이 수요자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곧 뭐가 된다? 가격이 된다. 그게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시장에서 내가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이 기준 시점에 10억에 거래가 됐다면 대상 부동산이 거래가 됐어도 얼마일 것이다. 시장에서 10억일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비슷한 부동산과 비교해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시장성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이 있어야 비용 방식은 비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때 복성식 평가법은 다시 만드는 방식에 의한 평가법이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공급자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하더라. 그럼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에 다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은,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시 만들어 보면 된다. 그래서 이미 조달되어 있는 걸 다시 조달한다고 해서 무슨 원가? 재조달 원가에서 만든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만큼을 까고 남아있는 놈으로 고치는 감가 수정을 하면 나머지 비용들을 일일이 다 쌓아서 계산한 쌓을 적자의 계산을 산자 무슨 가격? 적상 가격이 나온다. 신건물은 재조달원가도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감가 수정 조금만 해도 되니까 적상 가격의 정확도가 높다. 근데 구건물은 하도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자재 공법으로 짓지 않을 수도 있더라. 재조달원가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감가 수정도 많이 해야 되니까 부정확함이 많이 개입돼서 적상 가격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때 대왕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10억이라고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되므로 어느 시점에 10억이라고 꼭 집어줄 필요가 있더라. 그게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재조달원가는 만든 시점에, 신축 시점에, 현재 시점에,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수요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었다고. 수익환원법. 그래서 식이 뭐였습니까?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그때 수익 가격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무슨 이율분의? 환원이율분의 조순전후 중에 순수익.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그래서 사는 시점,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사는 시점의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으면 더 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현재 수익은 똑같더라도 미래 수익이 다를 대상물이 있다면 걔들은 가격을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똑같이 평가하면 된다, 다르게 평가해줘야 된다, 다르게 평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대상물, 토지, 건물, 광산, 어장 이 네 가지 중에 성격이 딱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삼각자산 포함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비삼각자산, 토지만 걔를 뺀 나머지 건물, 광산, 어장 중에 어장은 고갈된다,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는다. 미래 수익이 제일 크다.
근데 광산은 비삼각자산과 삼각자산의 결합이지만 고갈된다. 어쭈구리 기억나십니까?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깨다가 암구리와 숫구리를 좀 남겨두면 어쭈구리가 나오는 게 아니었다. 고갈된다. 그 다음 삼각자산으로만 구성된 건물의 미래수익이 제일 작더라. 그래서 순서는 어장, 광산, 건물의 순서였다. 어장, 광산, 토지의 순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연수가 20년인 건물과 앞으로 쓸 수 있는 연수가 20년인 건물과 50년인 건물이 있으면 미래수익은 뭐가 더 크겠다. 50년인 건물.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는 내용 연수가 긴 건물의 가격을 내용 연수가 짧은 건물의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만드는 사람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부동산과 관여를 하더라.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사는 사람 수요자는 처음 만들어진 시점부터 부동산과 관계를 맺습니까? 사는 시점부터. 사는 시점.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복성식 평가법에서는 상각액이나 금액을 따질 때는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줍니까? 전체로. 근데 수익환원법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따지니까 전체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경과된 건 안 따지고 이제 남아있는 사는 시점으로 기준, 사는 시점 기준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만을 따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기억 꼭 나셔야 됩니다. 그때 수익환원법에서는 보상심리가 매우 중요했었는데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좋아질 거라면 앞으로 좋아질 만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된다. 그 말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그럼 앞으로 나빠질 거라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네. 그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주자. 그래서 건물은 앞으로 상각될 만큼 달아 없어질 만큼 미래 수익이 줄 거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사는 시점이라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 네, 앞으로 상각될 만큼. 그래서 상각률은 더한다 뺀다. 수익률 부분에 더해서 수익률을 올리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까? 네,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 그럼 다시 고개 드시고 앞으로 위험이 증가될 거라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나빠질 거니까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위험 증가율은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근데 앞으로 수익률이 증가될 거라면 앞으로 좋아질 겁니까? 네. 그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앞으로 좋아질 만큼 조금 낮아도 된다.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한다 뺀다. 수익률 증가 부분은 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인근 주변 토지의 지가가 하락되면 대상 토지의 지가도 하락시켜야 됩니까?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익률 부분을 환원율을 올려서 조정한다, 내려서 조정한다. 올려서 조정한다. 반비례. 가격과 수익률은 뭐다? 반비례. 그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을 때 이 대상 부동산을 시장에서 가격을 찾기로 했다면 이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시장에서 찾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 지역에 갖고 물리적으로 똑같고 기준 시점에 거래가 됐고 특별한 사정 없이 거래가 됐다면 그때 거래 사례 가격이 10억이라면 대상 부동산 가격도 10억? 그럼 얘는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정한 겁니까?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때 똑같은 것을 찾았다면 그냥 갖다 쓰면 되지만 다르다라면 명절에 전을 붙였는데 서로 다른 전들이 많이 남으면 걔들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찌개 끓인다. 무슨 찌개? 사시찌개.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치. 그때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비교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므로 대상 부동산 가격은 분자로 들어간다, 분모로 들어간다. 분자로. 처음 출발은 100%부터 출발. 그럼 20% 우세해졌다 그러면 100, 20% 열세해졌다 그러면 80%, 15% 열세하면 85%. 한참 계산합니다 지금. 그 5%가 우세하면 105%. 이런 게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 우세하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 관련 수치가 얼마가 되는 거다? 110. 그럼 사례 부동산 수치는 그대로 100. 100분의 110. 대상 부동산은 무조건 분자.
그럼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다르면, 거래된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그때는 언제로 일치시켜 줘야 됩니까? 대왕 시점은 뭐라고 얘기했다? 기준 시점. 우린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을 알고 싶으니까. 그럼 그때는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가 분자로 들어간다, 분모로 들어간다. 분자. 헷갈리지 말자. 그냥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분자로 올리면 된다. 분수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한 거고. 32페이지. 32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의 거래 사례 비교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의 적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얘도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4번에 적산법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감정평가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럼 감정평가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다. 그럼 지금 얘는 이름이 뭡니까? 적산법? 적산법? 그럼 쌓아서 계산하는 건 뭘 쌓아서 계산한다? 비용을. 그럼 얘는 무슨 방식? 비용 방식.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이름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임료를 구하는 건데 임대료에서의 공급자는 임료에서 공급자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활동의 공급자는 임대인. 그래서 얘는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다? 임대인 입장에서 뭘 구해보는 거다? 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대하는데 뭐가 들고? 비용 듭니까? 임대인은 임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 들겠네. 그러면 적어도 뭐 이상은? 비용 이상은 임료로 받으러 든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서 걔를 다 쌓아서 계산하면 임료가 나온다? 논리는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이제 들어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1억이 있습니다. 거기 다 있으니까 따라 적지 마십시오. A라는 사람이 1억이 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은행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돈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샀냐면 건물 하나를 산 겁니다. 건물을.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그럼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1억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럼 A는 첫 번째 간단하게 은행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한 겁니까? 그러면 이 건물 그냥 놀리겠습니까? 임대하겠다. 임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10%의 수익률을 기대한 겁니다. 1년에. 그럼 이 건물에서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이 1,000만 원의 수익을 이제 어떻게 얻나 봤더니 임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A는 누구고? 임대인이 된 겁니다. 임대인이 된 겁니다. 임대인이 됐다. 그럼 이제 빌려 사용하는 사람 임차인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기대 수익 1,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임차인으로부터 뭐로 받는 거다? 임료로. 임료로 받는 거지. 임료로. 맞겠습니까? 예, 임료로 받는 겁니다. 임료로. 그래서 1,000만 원만 딱 임료로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임료로 얼마를 받아봤다? 1,000만 원을 딱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된 겁니다. 이 건물이. 그럼 유지 수선비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그 세금도 누가 내야 됩니까?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네. 등등등의 비용 등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나가나 봤더니 얘가 100만 원만큼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100만 원은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두 제자 경비입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재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주십시오. 필요재 경비. 예. 그러면 지금 A가 임료를 임차인에게 1,000만 원만 받아버리면 얼마를 빼고 경비 100만 원을 빼면 얼마의 수익만? 900만 원의 수익만 1년 동안 기대가 되는 겁니까? 맞네. 그럼 지금 1억을 투자해서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얘는 수익률이 9%네. 기대 수익률이 지금 9%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임대인은 A는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 기대 수익은 9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 그럼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인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걔만큼을 아예 더해서 뭐해서? 얘를 더해서 1100만 원을 받아버리면 임료를 얼마를 받아버리면 1100만 원 얘를 받아버리면 1100만 원의 임료를 받아놓고 필요재 경비가 실제로 100만 원이 나가도 얼마의 수익을? 1000만 원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10%. 이게 목적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1100만 원의 임료는 누구 입장에서 구한 겁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그럼 이 1100만 원의 임료는 가격에 기대하는 수익률을 곱하고 나온 기대 수익에 뭘 더해서 구한다?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구하는 겁니까? 그럼 이 논리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거대로 들어가 보면 3억을 지불하고 토지를 샀습니다. 3억. 그 토지에서 1년간 기대하는 수익률이 우리가 10%의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그럼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다? 3천만 원. 아, 이게 계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출된 이 유형이. 그럼 3천만 원. 근데 1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5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500만 원이. 그럼 임대인인 우리는 임료를 3천만 원을 그대로 받겠다, 3,500을 받겠다, 2,500을 받는다. 3,500?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돈이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데 있는 사람이 보통 더한다? 더해서 떠넘겨 버린 거네? 누구에게 떠넘긴 거다?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온 이 내용이 적산법의 끝인 겁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사랑의 이름표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네. 이제 내용이 얘 이름이 뭐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적산법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부동산에 가격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임료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임료를 구하는 것? 근데 이렇게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먼저 가격부터 알아야 되네? 그럼 지금의 이 가격은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격입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가격? 기초가격. 그 다음 10% 수익률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입니까? 그럼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은 네 글자 뭐라고 얘기했다? 환원이율. 그럼 기대하는 수익률은? 기대수율? 그럼 무슨 수육도 아니고 그래서 기대이율. 그럼 기대이율을 곱하면 얘는 기대수익 또는 기대이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00만 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경비. 그래서 얘는 뭐다? 이미 이름 공부했는데 필요재 경비. 그럼 얘를 더하면 필요재 경비를 모두 다 쌓아서 계산한 임료 무슨 임료? 적산 임료가 나온다. 이렇게 적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다?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적산법. 타당합니까? 근데 잠깐만 보십시오.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이 얼마냐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얘가 7%입니다. 만약 그때 A가 1억을 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7% 이자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했다?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 지금 표정이 투자로는 잊었어요 뭐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무위험률이 7% 아닙니까? 근데 건물에 투자했을 때는 얘가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배째라 배를 내밀 수도 있네. 임차인이 위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데
이때 이 7%를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기대이율을 산정할 때 임대인은 뭘 기준점으로 놓고 출발하겠습니까? 정기금의 이자를 기준점으로 놓고 출발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기대율의 성격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기금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기대율은 이 건물의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입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년, 30년으로 깁니까? 보통 2, 3년이다? 보통 2, 3년. 그럼 얘는 장기, 단기. 단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임료가 한번 확정되면 그 기간 중에는 임료를 조정한다, 조정하지 못한다. 조정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얘는 조정 가능한, 불가능한? 불가능한 수익률인 겁니다.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산 부동산이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 플러스 건물이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은 거의 같겠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뭘 기준점으로 출발한다며? 그 대상물과는 상관없는 정기금 이자율을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거기다 일정 부분을 붙여서 하는 거니까. 더 요구하는 거니까. 되십니까? 그럼 기대율은 대상물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이냐에 따라서 기대율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토지 기대율, 건물 기대율, 걔들을 평균 낸 또 다른 종합 기대율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중에 그런 걸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한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무슨 가격이라고 했다 지금? 기초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금방 복습한 세 가지. 그 세 가지 가격이 있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 가격 무슨 가격? 적산 가격. 수요자 입장에 수익이 곧 가격이다 무슨 가격? 수익 가격. 비교하에 준한 가격. 비준 가격. 비용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3방식에 의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대상 부동산은 이 3방식에 의한 가격을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적산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격을 구할 때 이 가격들 중 무슨 가격으로 정해야 된다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원칙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적산 임료를 구하고자 하는 적산법에서의 기초 가격은, 이 느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놈 미쳤나 그러면 안 되고, 기초 가격은 적산 가격이 원칙이겠습니까? 비중 가격이 원칙이겠습니까? 수익 가격이 원칙이겠다. 느낌이 오십니까? 얘가 원칙이라니까. 얘가 원칙. 그럼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존재하게 돼 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얘가 예외가 아니라 얘가 예외입니다. 지금 순서를 바꿔놨네. 우리 공급자, 수요자, 시장을 공부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 가격은 뭐분의 뭡니까? 유식하게. 환원이율분의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환원이율분의 무슨 수익? 순수익. 그럼 보십시오. 얘 임대용 부동산입니까 지금? 임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임대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누리는 수익은 다 뭡니까? 임료네.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수익 가격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임료를 알아야 그 임료를 환원이율로 나눠서 뭘 구할 수 있다? 수익 가격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뭘 몰라서 이 방법은? 아니 지금 임료를 몰라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초 가격을 수익 가격으로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임료를 구하고 싶은데 임료를 알아야 이 계산이 가능한 거네. 예. 그러니까 임료에서 구해서 수익 가격을 이 가격으로 집어넣고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정비 더해서 임료를 구하고 임료를 집어넣고 가격 구하고 임료 나오고
계속 돌고 도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얘를 순환 논리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논리의 모순? 순환 논리의 모순. 그래서 뭐는 못 사용한다? 수익 가격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념이 시험 문제로 나올만 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들어보니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은 뭐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몇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임료를 구하는 부분에 기초가 되는 가격은 세 가지 방식의 가격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하나는 못 사용한다. 하나는 못 사용한다가 포인트고 적산 임료를 구하는 거니까 무슨 가격이 포인트다? 원칙은 적산 가격이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얘 원칙이 있고 예외로 비중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써먹는 게 뭐냐면 예를 그대로 보십시오. 토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지금 토지랍니다. 그러면 토지는 이 토지를 비용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까? 토지는 만들 수 없다. 만든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그래서 비용 방식으로 가격을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는 무슨 가격은 못 구하네? 대상 부동산이 토지라면 비용 방식에 의한 적산 가격을 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는 인근 토지 가격이 3억이면 이 토지도 3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까? 네. 그럼 무슨 가격은 구할 수 있는 거네? 비준 가격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의 임료를 구하고 싶을 때 이 토지의 가격을 적산 가격으로 못 구하지만 뭘로 구해서? 비중 가격으로 구해서 걔를 뭐로 집어넣고?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 가격으로 집어넣고 뭘 곱하고? 기대율 곱하고 뭘 더하면? 필요적 경비를 더하면 뭐는 구할 수 있다? 적산? 임료는 구할 수 있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만들 수 없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용 방식에 의해서는 가격도 못 구하고 임료도 못 구한다 그러면 X네. 무슨 임료는 구할 수 있네? 무슨 임료는? 적산 임료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비중 가격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토지는 만들 수 없으니까 비용 방식으로 평가를 못하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근데 두 가지를 구하는 건데 뭐와 뭐를? 가격과 임료. 둘 다 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뭐는 못 구하지만? 가격은 못 구하지만 임료는 구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살짝 복잡하지 않다.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노란 글씨.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5억 주고 샀다. 그럼 그 건물의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나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내가 산 가격에 이게 하는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5억짜리에 만약에 5%의 이자율을 나는 기대한다면 5% 곱하면 2,500만 원입니까? 그럼 2,500만 원에 내가 제대로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500이라면 그 500만큼 내가 부담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을 누려야 된다. 걔를 임차인에게 떠넘긴다. 임차인에게 떠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걔를 더한다. 그래서 나는 임료를 얼마를 받으면 된다? 3천만 원. 계산 가능하십니까? 나는 지금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대인. 이게 무슨 법? 적산법.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대이율을 적용하는 이 이유를 내 마음대로 적용했을 때 임대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뭘 깔아놓고 정기금의 이자율, 거기다 약간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정도를 더해서 기대율을 책정하면 된다. 그런 포인트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데 칠판 그대로 보십시오. 얘 당연히 감정평가를 누가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제 임료를 구하는데 어디에서 구하는 거냐면 시장에서 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찾는 겁니까? 똑같은 부동산을 찾는 거네. 대상 부동산과. 그래서 이 똑같은 부동산이 임대된 사례가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대상 부동산의 임료도 얼마일 것이다? 5천만 원. 이게 무슨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옵니까? 가격이 나온다. 임대 사례를 비교하면 가격이 나온다? 임료. 거래 사례를 비교하면 가격. 그래서 항상 방법은 크게 둘. 방식별로 둘. 가격과 임료. 그럼 얘는 똑같은 부동산을 구했다면 물리적으로 똑같고 지역이 똑같고 기준 시점에 거래된 임대 사례를 구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놈을 구했다면 걔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그럼 다르면 뭐 하면 된다? 사시찌개. 뭐랑 똑같네?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대상 부동산이 우리 공부했던 화곡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1000제곱미터 뭐 중대 얘가 있습니다. 똑같이. 중앙 냉난방 장치, 대리석, 엘리베이터 이렇게 깔려 있다. 그래서 얘가 5층짜리 건물인 겁니다, 지금. 얘 뭘 알고 싶냐면 이번에는 임료를 얼마 받는 게 타당한지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임료를. 얘 언제 임료를 구하고 싶냐면 2015년 12월 24일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까? 오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예. 괜한 걸 물어봤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 임료를 구하고 싶은데 임료를 12월 24일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임료를 얼마를 받는 게 타당할 것인지를 알고 싶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의뢰된 상태인데 이제 봤더니 이 옆에 똑같은 쌍둥이 빌딩 하나가 있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고 중대 L입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 지금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 모든 내용이 다 똑같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는 지역이 같다? 그럼 지금 물리적으로도 동일합니까? 얘가 2015년 12월 24일에 얘가 임대가 된 겁니다. 얼마에 임대가 됐냐면 얘가 4천만 원이랍니다. 4천만 원에 임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얼마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냥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금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얘도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4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봤더니 이 건물 소유주가 A인데 A가 딱 봤더니 약간 기분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옆에 건물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얘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이 4층짜리 건물이 얼마냐면 얘가 4천만 원이랍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갖춘 얘는 5층짜리 건물이고 얘는 4층짜리 건물인데 5층짜리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는데 4천만 원, 4층짜리도 4천만 원이랍니다. 이상하네, 지금?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쫙 째려봤더니 감정평가사가 부들부들 또 떨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한번 맞아본 기억이 있는지라. 그래서 얘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잘못 실수를 했네요. 뭘 실수한 거냐면 얘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층부터 4층까지의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그래서 얼마다? 4천만 원. 얘가 알고 싶은 건 전층, 1층부터 5층까지의 임대료입니까? 그렇네. 그럼 다른 게 다 똑같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얘 2층부터 4층이고 얘 5층까지라면 얘 갖다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도 따질 수 있어야 됩니까? 네.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 얘를 판단해야 되네. 뭐랑 다르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따지지 않았던 얘도 한번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5번째 내용. 그 다음 이제 6번째. 수요자 입장에서 임료를 구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거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자, 힘내야 됩니다. 저에서 너무 많은 길을 소진했습니까 지금? 이게 이쪽. 6번째.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당연히 누가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감정평가사는 누구 입장에서 구할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름이 지금 뭐니까? 수익이니까 수익을 중시 여기는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입장에서. 우린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공부했네. 걔는 수익 환원법. 그럼 얘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다.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 수요자는 임차인. 그러니까 얘는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다?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심심해서 임대차 부동산을 빌린 겁니까? 사용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 수익을 얻기 위해?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뭐까지만? 사용 수익까지만. 대상 부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사용 수익까지만을 임료로 지불할 거 아닙니까? 네. 개념이 그렇다니까.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가진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 A 임대인입니다. 얘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때 B라는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거라면 이 대상 부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사용 수익만 계산해서 걔를 임료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봤더니 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 과거에 사용 수익이 얼마나 나온 적이 있냐면 얘가 1억이랍니다. 1억. 그래서 이제 사용 수익이 얼마라? 1억이라 1억을 다 임대료로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하려고 봤더니 죽어도 이 건물의 자체에서 나오는 사용 수익이 1억이 아닐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1억의 사용 수익을 잘 보십시오. 사용 수익을 분석해 봤더니 이 사용 수익 1억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대상 부동산을 사용해서 발생한 수익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자본과 노동과 경영이 함께 투입돼서 발생된 사용 수익이 1억이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수익을 분석해서 자본에서 발생시킨 사용 수익이 얼마인가 했더니 얘가 1,000만 원이고 노동이 5천만 원이고 경영이 1,000만 원이라면 지금 사용 수익을 뭐 한 겁니까? 분석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는데? 1억에서 1,000, 5천, 1,000을 빼면 3천 남는다? 3천이 남는데 이 3천의 사용 수익은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는 이상 이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사용 수익입니까?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 지금 뺐습니까? 빼면 뭐 붙인다며? 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만의 사용 수익이다? 이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리면 자본 노동 경영을 다 한꺼번에 빌립니까? 임대인에게 이 대상 부동산만 빌린다? 대상 부동산만. 그러니까 이 대상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만큼을 임료로 지불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얘만큼을 임료로 누가 지불한다? 임차인이. 수익이 곧 임료다 이렇게 정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려고 봤더니 갑자기 임대인이 손을 번쩍 듭니다. 손을 번쩍 든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임차인 네가 얘기한 게 다 맞아.
다 맞는데 이 일을 어떡하지?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그게 500이야. 500. 그 500만큼을 네가 부담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빌려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당할 거 아닙니까? 아까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더해서 필요제 경비를 더해서 그게 바로 수익임료가 된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의 이름이 뭐다? 지금 말 그대로 사용 수익을 분석했습니까? 왜 사용 수익을 분석한 겁니까? 뭐만의 사용 수익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을 구하기 위해.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이 사용 수익은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이 다 합쳐진 거다?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럼 지금 수익을 각각 배분해 준 겁니까? 그리고 남긴 거네? 그러니까 이때 수익 분석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무슨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수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수익 분석법이다. 수익 분석법이네. 기억하는 방법? 수익 비읍, 수익 비읍.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뭐다? 수익 분석법이지 수익 환원법이 아닙니다. 개념이 이 개념을 꿰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료를 구할 때는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더한다? 뭘 더한다? 필요제 경비를 더해서 누구에게 떠넘긴다? 임차인에게 떠넘긴다. 그게 공통점입니까? 그럼 이때의 필요제 경비는 같을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같겠네. 같겠네. 그래서 적산법의 필요제 경비와 수익분석법의 필요제 경비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게 뭐가 있는지를 공부를 할 것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개념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개념이. 네.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만 더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 내용을 다 한 것이고 조금씩만 살을 붙이면 이 3방식 6방법이 거의 대부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론까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다 뽑아서 어렵다는 부분들만 다 뽑아서 개념을 설명드려봤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업을 쭉 진행하고 보니까 부동산학개론 내용에서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 수업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1교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쭉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냥 뜬구름 없는 전혀 경험하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투자론도 우리는 수입이 더 큰 투자는 한다. 지출이 더 크면 안 하네. 투자 가치가 크면 한다. 시장 가격이 비싸면 안 한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크면 한다. 작으면 안 한다. 내가 최소한대로 요구하는 것보다 크게 주는 투자는 한다. 작게 주면 안 한다.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투자자는 최소한대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자신이 정하는 거다.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수익률이네. 우린 투자에서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많이 감수할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과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해.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는 거지. 네. 위험이 많이 감수되는 만큼 그만큼 나는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하는 거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일일이 하나의 방법,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것, 실제로 적용도 못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이고, 개념을 이해하면 그럴싸하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평가론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금융론에서 제일 어렵다는 부분만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기초다지기 부분에 제가 준비한 수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10분을 쉬십시오.